마스크를 좀 벗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국내 폐자원 에너지와 기술의 변칙인데 정책도 사실은 같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자료는 원래 4년 전에 폐자원 에너지 기술 협의 20주년 강연에서 제가 했던 내용을 기초로 최신 데이터로 좀 바꾼다고 했는데 다소 못 바꾼 것도 있고 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소각 및 그 에너지 회수 쪽의 전반적인 내용을 한번 쭉 그냥 굴른 걸 한번 옆에서 들어보신다는 개념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목차는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 거기에는 목차나 이런 건 뺐습니다. 이거 뭐 페이지를 줄이기 위해서. 그래서 한번 보시고요. 첫째, 이제 소각의 과거와 현재 이렇게 해서 제가 이거는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지금 아까 나온 내용들하고 많이 이 내용이 중복이 되지만 한번 종합한다는 의미에서 보시면 61년도에 오물청소법이 처음 생겼습니다. 생기면서 법적이 92년도에 재활용 촉진법, 즉 가수설러지 직매립금지, 다이옥신, 그 다음에 17년에 통합환경관리법, 18년에 자원순환법 이렇게 쭉 가면서 법률이 바뀌면서 여러 가지 이제 소각기술협의회도 96년에 설립이 됐고 그 전에 이제 83년에 폐기물학회가 창립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각종 연구 사업 이런 걸 한 표에 제가 한번 넣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참고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부가 87년에 보건사회부 공예계로 설치가 됐고 쭉 바뀌어서 지금의 환경부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폐기물 처리 현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생활 폐기물 처리 현황은 보시다시피 재활용이 2001년도부터 지금 데이터가 나 있는데요. 실제 소각률이 그 당시만 해도 13.6%인데 지금 현재 25.3%, 지금 현재가 아니라 14년도고 다시 지금 현재 보면 그대로 한 24.6%. 크게 전반적으로 전체 폐기물량이 조금 늘었지만 소각률은 그대로 25% 정도 수준이다. 사업장 폐기물은 오히려 소각 비율은 더 줄어들었습니다. 보시면 전체 양은 거의 비슷하지만 율은 오히려 줄어들었고 소형할 폐기물 소각시설 건설이 1986년도에 양천 쪽을 제가 처음으로 했는데 지금 목동이죠. 목동 소각장이 있는데 방금 조금 전에 이야기 들으니까 우리 강승균 상무님께서 그 25톤 2기 의정부의 배치식 타입이 우리나라 최초다 해방 후에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제가 그걸 들은 적이 있는데 자료로 넣지를 못했습니다. 쭉 하면서 이렇게 여기 이제 90년대 초반에부터 소각시설들이 본격적으로 들어서기 시작했고 2000년대, 2010년대 이렇게 해서 2010년대 오면서 이제 RDF, SRF 소각시설들이 생겨났습니다. 지금도 이제 아까 강중구 박사님께서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과연 SRF 사용시설이 지금 소각시설로 분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제 재활용 시설도 아니고 이런 상태로 애매모호하게 돼 있는데 과연 그게 맞는 거냐? 그럼 소각에서 하는 에너지 회수는 에너지 회수가 아니냐? 이런 문제를 잘 제기해 주셨습니다. 오늘 저도 그런 말씀을 조금 드릴 예정인데 소각이 어느 정도로 지금 굉장히 타이트해졌느냐 하면 배출 허용 기준을 보시면 알겠습니다. 여기 이제 제일 우리가 많이 보는 게 일산화탄소하고 염화수소 600ppm, 98년 이전에 600ppm인데 지금 2001년에는 대형 소각 시설은 20ppm, 일산화탄소는 50ppm, 그 다음에 HCl은 20ppm 수준이고, 물론 대형 배출 시설은 8ppm까지 줄어들었습니다. 그 황산화물, 지소산화물, 특히 이제 미세먼지하고 관계 있는 것들도 지금
상당히 앞으로는 이건 더 심각하게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번 보십시오. 거의 이제 10분의 1 수준으로 가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입자상도 먼지가 지금 80에서 15 내지 10까지도 미리그램까지도 줄어들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로 이제 소각 기술에 대한 배출 기준도 굉장히 강화됐고, 우리가 소각 기술을 국내에서 제대로 이제 개발하기 시작한 것은 차세대 소각 기술 개발 G7 사업이라고 그러죠. 그쪽에 91년부터 시작됐는데 실제 이제 사업은 92년부터 98년까지 개발이 됐는데, 제가 참여하게 했던 게 이제 대도시형 저공해 소각 시스템 개발. 이거는 이제 스토카 타입 소각로가 되겠습니다. 대우중공업 주식회사 대우, 삼성중공업이 주관이 됐고 50톤 per day 화격자식 생활 폐기물 소각 실증 플랜트가 개발이 돼서 여기 이제 저희 연구소에 파일럿 플랜트가 설치된 거고, 이걸 바탕으로 밑에는 상용 플랜트가 50톤 진해 소각에 대해서 운전이 된 바 있습니다. 아쉬운 게 더 이상의 상용 플랜트가 지어지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동층 소각은 진도종합건설에서 개발을 했고, 이것도 50톤 per day이고, 그 다음에 특정 폐기물 소각로에서 이게 로타리 킬런 타입입니다. 이게 이제 코롱 엔지니어링 주관으로서 해서 그러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국내 비교적 작은 소각로들 쪽으로는 개발이 됐지만 대형까지 잘 발전해서 국산화되지 못했다는 게 가장 큰 아쉬움이 되겠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런 아주 기초적인 폐기물 소각로에서 아주 기초적인 소각로 공기 공급이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이런 쪽에 개발을 했고, 또 그때 이제 CFD 그 전산 유동 해석을 처음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제가 알기로는 아마 고등기술원 쪽에서 계산한 그 파일럿 플랜트에 대한 CFD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쭉 이제 우리나라에 막 90년대에 이제 소각이 굉장히 붐이 일기 시작하는데 1995년경부터 다이옥신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소각로에서 다이옥신 나오는 게 일본도 그렇고 독일도 유럽 쪽에서도 그렇고 이게 충격으로 받아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규제를 만들고 이런 게 97년도에 우리나라도 가장 생활 폐기물 소각 시설에 대해서는 가장 강력한 0.1까지 신설되는 적용을 했고, 지금 요거는 이제 요게 이제 다이옥신 배출을 한번 보십시오. 2001년도에 초기만 해도 4톤 이상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0.2 평균이 이제 0.2 나노그램이 실제로 이제 0.1로 정해놔도 많은 시설들이 그걸 못 맞추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2006년도만 해도 0.1 단위로 거의 내려왔던 수준입니다. 이게 제가 그저께 우리 김기현 박사님께서 발표하신 자료를 내가 좀 인용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 2018년도에는 생활 폐기물 2톤 이상, 시간당 2톤 이상은 평균이 0.01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다이옥신 문제는 우리 기술적인 측면으로 볼 때는 더 이상 거론할 필요가 없다까지 지금 온 상태임에 반해서 아직도 민원이나 이런 쪽에서는 굉장히 다이옥신이 이슈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이옥신이 이슈가 되면서 등장하기 시작한 게 열분해 가스와 용융 시설이 되겠습니다. 결국 우리가 소각로를 바로 폐기물을 직접 소각을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되지 않느냐. 그래서 다이옥신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는 먼저 가스화를 해서 환원 분위기에서 가스화를 하고 그걸 가스를 태우는 것이 다이옥신 발생을 줄일 거다. 그리고 이제 소각 제중에 들어있는 다이옥신도 용융으로 해서 유리화하는 게 다이옥신 배출을 줄인다 이래서 한때 또
열분의 가스화 용융 시설이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서머셀렉트 쪽은 안 받아졌지만 유동상식이라든지 로타리 킬런, 그 다음에 고로 타입의 열분의 용융 가스화 시설들이 다 들어와서 설치되어 있죠. 그 다음에 요거는 저희들이 이제 개발을 해가지고, 사실은 양양 소각장에 30톤 퍼데이에 설치를 했었는데, 그것도 이제 용융이 가격이 힘들고 유지하기 힘들고 또 다른 기술적인 문제도 좀 있고 해서 거의 소각로로 전환을 해버렸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게 지금 이런 폐기물 열분의 가스화 용융 프로세스인데, 아까 전체적으로 이승옥 회장님께서 발표해 준 게 지금 현재 한 16기 정도 남아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이렇게 지내다 보면서 과연 이제 폐기물을 처리 중심으로만 할 것이냐? 아니다. 그렇게 해서 사실은 일본이나 이런 데서 2000년대 중초반부터 RDF를 만들고 연료화하는 쪽에 굉장히 이제 그 많은 관심들을 끌기 시작했고, 실제 그런 시설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2008년 환경부에서 폐기물 에너지화 종합 대책을 발표하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굉장히 의욕적으로 폐기물 에너지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 여기 보시면 2013년까지 33%를 에너지화 하겠다. 그 다음에 2020년까지는 100% 에너지화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좀 과하게 추진되다 보니까 지금 또 폐자원 에너지화가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물론 여기서부터 소각에서 나온 열 에너지, 그걸 소각 예열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소각 예열과 우리가 고형 연료를 만들어서 에너지화하는 것을 분리하기 시작했어요. 네. 보시면 제일 위에 이쪽은 사실은 다 연료화해서 에너지화하는 쪽, 그 MR을 쓰고 연료화하는 쪽, 밑에 기존의 소각 예열 회수 시설 이걸 또 추가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결국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RDF 플랜트가 만들어진 게 이제 원주에 만들어졌고, 그 뒤에 이제 우리나라 각지에 이제 RDF 제조 시설들이 들어서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RDF 사용 시설들이 또 필요한데, 그 중에 이제 국내에서 개발된 게 원주 그린 열병합 발전소가 되겠습니다. 원주에서 나오는 RDF를 결국은 우리가 직접 사용하는 방향으로 이제 끌고 간 가장 대표적인 시설인데요. 이 또 결국 RDF가 제대로 이제 RDF 제조 시설들이 원활하게 또 형성되지 못하다 보니까 또 그 사업장 폐기물까지 들어가는 이제 SRF를 연료로 쓰기도 해서 지금은 거의 이제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도 많이 해결하고, 나중에 우리 선도원 박사님께서 또 발표해 주실 걸로 보입니다. 이런 시설들도 이제 우리가 개발할 만큼 기술이 올라 있고, 또 SRF 대표적인 시설로서는 부산 생곡에서 사실은 이제 도시 폐기물, 일본에서 RDF하고 이런 게 나오면서 그때 가장 이제 중점적으로 논의가 됐던 게, 실제 이제 대도시에서 생성되는 생활 폐기물들은 바로 배스버닝 하는 소각장에서 태우고, 일부 소규모 중소도시에서 생기는 그때는 RDF를 만들어서 그걸 모아서 한 군데서 대형 소각시설에서 태우는 쪽. 그래서 이제 연료의 질을 높여서까지 하면서 발전시설까지 가자. 그래서 그걸 이제 사실 우리나라도 받아들이고 그쪽으로 많이 가게 됐는데, 이제 고형 연료를 하면서 성형을 초창기에는 했지만 나중에는 이제 죄송합니다. 성형을 떠나서 비성형까지 이제 포함한 게 이 생곡 SRF 에너지화 시설이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그래서 이런 이제 SRF 쪽으로 쭉 이제 거쳐오면서 이제 우리가 과연 앞으로 소각 기술과 정책이 어디로 가야 될 것이냐 이런 걸 쭉 이제 생각을 해보고 정리를 해야 되는데 가장 그거한 게 결국 이제 소각 기술 자체를 어떻게 이제 앞으로 개발해 갈 어떤 목표를 두고 갈 것이냐. 첫째가 이제 연소기술 쪽인데 이건 제가 일본 정부에서 나온 자료를 인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소각이 거의 2.0까지 쓰던 공기비를 1.4, 1.3, 2대까지 내려야 실제 이제 여러 가지 연소가스량도 줄일 수 있고 또 에미션도 잡기가 훨씬 쉬워진다. 또 발전 효율도 높일 수가 있다. 이런 쪽으로 가고 있고 여러 가지 이슈가 있지만 이제 아까도 나왔습니다. 폐기물의 발열량이 높아지니까 기존의 스토카식 소각들이 굉장히 견디기 힘든 그런 시설 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워터쿨링과 에어쿨링을 하는 그레이트를 개발하고 이런 쪽으로 여러 가지 이제 소각 기술이 있는데 특히 이제 이런 걸 포함해서 발전소 발전 효율을 높이는 쪽으로 굉장히 이제 기술의 초점이 많이 맞춰졌어요. 왜 발전이냐 그럼 열만 사용하면 되지 왜 발전이냐? 그 우리가 초창기에 이제 열 에너지를 만들어서 많이 이제 공급을 하고 했지만 가장 어려웠던 게 소각로에서 만든 열은 가격을 안 치줘요. 열병합 발전소에 보내도 가격을 반가격도 안 치준다고 그런 이야기를. 그게 뭐냐면 스팀의 질입니다. 즉 에너지의 질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우리가 소각을 하다 보니까 전기를 만들어도 스팀을 만들어도 고압 고도의 스팀을 못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발전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실제 발전을 하면 그게 상당히 양질의 에너지로 되기 때문에 그 에너지를 활용하기가 범위도 넓고 효율도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당히 이제 발전을 많이 하는 쪽으로 기울어져서 이제 우리나라 쪽도 이제 발전을 반드시 이제 넣는 쪽으로 지금 가 있죠. 그러면서도 발전 효율을 어떻게 높이느냐. 사실은 아까 석탄 화력 발전소뿐만 아니라 원자력 뭐 이런 데도 발전 효율은 1% 높이는 데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효율이 중요한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폐기물 쪽도 폐자원 에너지화 하면서 발전 효율을 높이는 쪽으로 많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사실 초기에는 200도씨 정도의 수증기를 만드는 그런 쪽도 어려워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대부분의 소각로, 폐기물 소각로들은 그 정도 수준은 가 있는데 앞으로 가야 될 길이 이제 40바, 400도씨 이상의 조금 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발전 효율이 20% 이상 또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제가 이제 몇 년 전에 마틴사를 다녀왔는데 마틴사를 보니까 결국은 이제 이 발전 효율을 어떻게 높이느냐 이걸 굉장히 이제 강점을 가지고 있어요. 결국 여기 보면 40바 380도씨도 뛰어넘어서 74바 480도씨까지 전기 상태를 질을 높이겠다. 그렇게 해서 공기비도 1.4까지 줄이고 이렇게 하겠다. 그러면 거의 30% 이상이 되는 발전 효율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쭉 다니면서 최근에 이제 개보수를 한 시설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안양인 것 같아요. 아직 더 이상 좋은 개보수 시설을 본 적이 없는데 나름대로 이제 발열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이제 개보수를 한 상태가 밑에 보여지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화격자 면적을 대보수에 상당히 높였습니다. 이게 우리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어떻게 보면 옛날에 어떻게 하면 화격자를 줄여서 잘 태우면서도 줄일까? 화격자 연소율을 높이는 쪽으로 갔는데 이걸 낮추면서 굉장히 화격자를 넓게 하니까
굉장히 그 소각시키는데 어려움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소각로 시설 가격은 그렇게 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화객자 부하율이 떨어지면서 전기 압력도 높일 수 있고 전기 온도도 물론 이제 그거에 따라서만 된 건 아니지만 소각을 더 훨씬 잘 할 수 있게 됐고 전기 발생량까지 거의 50% 이상 높일 수 있어서 제가 이 데이터를 최신 데이터를 못 받았어요. 요거는 이제 가격이기 때문에 실제 REC나 전력 가격은 많이 떨어졌겠죠. 그렇지만 열량 판매나 전력 양을 판매하는 양은 꽤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천안시 같은 경우도 상당히 대표적으로 우리가 폐기물이 발열량이 높아짐으로써 대응을 잘한, 그러니까 이거는 순행식 그레이트를 도입을 한 겁니다. 그런 시설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와서 다시 이 에너지를 회수하는 것만이 문제는 아니다. 얼마나 우리가 회수한 에너지를 직접 사용하느냐, 이까지 이제 간 것 같아요. 결국 독일의 아론 제도를 도입을 해서 우리는 에너지 회수 효율이란 실제로 이제 회수 사용 효율이죠. 아까 강준구 박사님도 강조를 하셨죠. 회수만 하는 게 아니고 회수 사용 효율을 표현을 이렇게 회수 효율로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가장 중요한 게 1년 단위로 모든 양을 측정을 해서 EU에서는 NCV, 즉 결국 이제 저희 발열량을 산출하는 식을 만드는데 우리나라도 똑같이 쓰면서 개수만 조정을 했어요. 우리나라에 데이터를 도입을 해서. 물론 EU에서는 사업장 폐기물은 취급하지 않습니다. 아론에 대해서. 물론 혼소는 일부 하고 있지만 그러나 국내에서는 저희 발열량을 다른 방법으로 열정산식으로 해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도 이제 어떻게 바뀔 거냐. 요 내용은 다음에 하는 강준구 박사님이 좀 더 상세하게 말씀해 주실 걸로 보입니다. 결국 우리가 이제 앞으로도 가면서 자원순환사회 구축 전략, 이거는 크게 바뀜이 없을 것 같아요. 이거는 아무리 미래로 가도 큰 틀은 바뀌지 않는데 이제 결국 에너지 자원화 쪽에 어떤 비중을 두고 갈 것이냐, 이게 그겁니다. 제가 원래 이제 책자에는 요 부분이 없는데, 요 로 에미션하고 로 에너지 유즈가 없는데 저작권을 제가 침해하지 않기 위해서 거기다 안 넣었습니다. 발표 자료에만 넣었습니다. 사실은 이게 이제 제로 웨이스트뿐만 아니고 에미션도 이렇게 함으로써 줄어들고 에너지의 다른 에너지, 타 에너지 사용도 줄어들고 결국은 CO2도 감축을 하게 되고 이렇게 이 다양한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어떻게 폐자원 에너지화를 가야 될 것인가, 정책적인 면 기술적인 모두 우리가 정확하게 좀 각인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특성을. 그래서 제 나름대로 한번 해봤습니다. 가장 중요하다는 게 자원순환 계층의 네 번째 순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해야 되면서도 무조건 양을 많이 해야 되는데 이쪽으로 가가지고는 이제는 굉장히 어렵다. 앞에서 줄일 대로 줄여서 최소한의 양으로 만들어놔요. 그래서 대상 폐자원 에너지량은 사실은 최소화되는데 우리도 일조를 해야 된다. 폐자원 에너지화 하시는 분들도.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가연성 폐자원은 모두 에너지화하자. 정말 모두라는 게 불가능할 것 같지만 극도의 노력을 하자는 거죠. 이거는 선택이 아니고 필수다. 이거는 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문제가 아니고 반드시 해야 된다. 왜? 이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네 가지 다른 에너지를 사용을 덜 하게 되고 또 에미션조차도 줄어들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되는 상황이다. 그 다음에 친환경적 처리가 아무리 그래도 에너지화보다는 우선이라는 걸 우리가 확실히 누구한테도 이야기를 해줘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그 다음 나오는 것도 문제는 높은 에너지 회수 사용률이 필연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제 앞으로 우리가 정책이 조금 선진화되어 가야 된다. 그래서 국민과 함께하는 정책, 이건 뭐 늘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실질적으로 이게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혐오시설에서 수용 가능 시설로 전환해야 되는데, 제가 그냥 투자 이랬는데 돈 많이 들어야 된다. 이제는 쓰레기 시설이라고 쓰레기같이 취급하면 안 된다. 정말로 아까 나온 지하 시설로 가든지, 또 그 시설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말고, 또 주변 불이익을 받는 주민들에게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된다. 이게 이제 제가 주장. 그 정도가 어느 될 것이냐는 우리가 합의에 의해서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지속 가능한 기술 중심 정책을 해야 된다. 너무 행정 중심 정책이 아니라 전문가 집단을, 제가 그냥 전문가 활용이 아니고 집단이라 했습니다. 왜? 한두 사람의 전문가를 하면 이게는 어긋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문가 집단이 그 시대의 상황을 고려해서 토론한 결과를 가지고 정책에 반영해야 된다. 제가 이걸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기술 쪽도 앞으로 국내에서 이렇게만 할 게 아니라 좀 세계로 나가자. 시스템 운영은 지금 보시다시피 세계화되어 있습니다. 세계화되어 있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기존에 있는 기술을 보수를, 개조를 하든 어쨌든 그게 다 우리 기술적으로 소화를 시키고, 그 다음에 국내 기술, 원천 기술을 좀 확보를 해보자. 우리 기업들이고 정부고 연구소들끼리 다 한데 모여서 좀 할 수 없겠나. 제가 이게 이제 바람입니다. 그래서 정책 연구가 아니고 정책적으로 우리가 같이 하는 연구 개발을 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